여보, 15년 전 사라진 내 남편 맞지? 저를 아세요? 전 이전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만큼은 울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고칠 때도, 한복고름을 매만질 때도, 예식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되뇌었던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예식장 현관에 홀로 서니 그 다짐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것인지 깨달았죠. 신부 측 혼주 자리에는 중년 부부가 나란히 서서 화목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신랑 어머니인 저는 혼자였어요.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죠.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민준이 정말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하객들에게 인사하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손은 차갑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티를 내선 안 됐어요. 오늘은 아들의 날이니까요. 제 슬픔 때문에 민준이의 행복한 시간에 먹구름이 끼게 할 순 없었습니다. 하객 명부에 이름을 적으며 봉투를 건네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17년 전이 떠올랐어요. 남편 정우석이 부산 해운대로 출장을 떠난 날 말이에요. 호텔 건설 현장 감리일이었죠. 사흘이면 돌아온다던 그 사람은 이틀째 되던 날 밤 바닷가 방파제 근처에서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수색했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했어요. 파도가 거셌던 날이었고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죠. 결국 7년이 지나 실종 선고를 받았고 저는 과부가 됐습니다. 혼자 민준이를 키웠어요. 식당 설거지, 새벽 청소, 가리지 않고 일했죠. 아들만큼은 아버지 없다고 주눅 들지 않게 떳떳하게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17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들이 의사가 되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보고 있겠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예식장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눈부셨어요. 남편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고 싶었죠. 그때 예식장 로비 쪽이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님 나오신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고개를 돌렸죠. 사돈 어른이신 강태수 회장께서 급히 밖으로 나가고 계셨습니다. 평소엔 비서한테 시키시는 분인데 직접 움직이시는 게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하객들도 수군거렸습니다. 강 회장은 이 지역에서 3대째 내려오는 건설 재벌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손수 마중을 나가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죠. 잠시 후 유리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강 회장께서 어떤 남자와 함께 들어오셨어요. 정장 차림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걸음걸이는 천천히 여유로웠고요. 강 회장이 그분 옆에서 뭔가 말씀하시며 웃고 계셨어요. 굉장히 공손한 태도였죠.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저분이 대체 누구시길래? 두 분은 제가 서 있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해졌거든요. 아, 사부인. 여기 계셨군요. 강 회장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드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죠. 강 회장께서 옆에 남자를 향해 손짓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귀에서 윙소리가 났죠. 그 얼굴, 광대뼈의 각도, 눈썹 모양, 입술선, 턱 라인까지 모든 게 정우석이었습니다. 17년 전 실종된 제 남편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속으로 부정했습니다. 우석이는 죽었어요. 바다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 사람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가 서 있다니. 사부인, 이쪽은 서준혁 대표님이십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부산에서 해양 건설 사업을 하고 계시죠. 저희 회사 최고의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서준혁이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그 남자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까지 우석이와 똑같았어요. 낮고 차분한 음색, 말끝을 부드럽게 올리는 버릇까지. 제가 17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서준혁은 정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아무런 알아봄도 없었어요.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시선이었죠. 우석이, 당신이에요?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준혁이 다시 한번 인사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그럼 먼저 들어가 계시죠. 곧 식이 시작될 테니까요. 강 회장께서 서준혁을 안내하며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걸음걸이까지 우석이와 똑같았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살짝 앞으로 나가는 것,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각도까지 모든 게 일치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혹시 쌍둥이? 아니면 엄청 닮은 남남?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우석이한테 형제는 없었으니까요. 외동아들이었죠. 그럼 대체 저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었고 온몸이 떨렸어요. 예식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혼주석에 앉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신은 온통 딴 데 가 있었습니다. VIP석에 앉아있을 그 남자 생각뿐이었죠. 정말 우석이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헛것을 보는 걸까요? 혼주석에 앉자마자 주례 선생님이 단상으로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 주례사가 시작됐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시선은 자꾸만 VIP석으로 향했습니다. 서준혁이 바른 자세로 앉아 앞을 보고 계셨어요. 강 회장 바로 옆자리였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주례사를 경청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자세까지 우석이랑 똑같네. 우석이도 예식장이나 공식 자리에선 늘 저렇게 앉았거든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는 자세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주례 선생님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단상의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옆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예쁜 신부가 있었고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초등학교 입학식부터 대학 졸업식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 없이요. 운동회 때 다른 아이들은 아빠 손잡고 달리기를 하는데 민준이는 늘 혼자였죠. 엄마,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때 8살이었던 민준이가 웃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이 앞에선 참았지만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죠. 왜 우릴 버리고 갔어요? 왜? 남편한테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실종됐다지만 시신도 못 찾았으니 혹시 살아있는 거 아닌가, 일부러 우릴 떠난 거 아닌가 의심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죠. 우석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요. 신랑 신부는 이제 서로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며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다시 VIP석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이번엔 서준혁이 살짝 미소 짓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미소, 입꼬리가 한쪽만 살짝 올라가는 비대칭 미소였어요. 우석이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표정까지 똑같다니. 저는 서준혁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주례사를 듣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모습,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습관, 오른손으로 턱을 가볍게 만지는 버릇까지 모든 게 우석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절대 우연일 수가 없어.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못 알아보는 걸까요? 설마 기억을 잃은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하객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거든요. 어머니, 민준이가 저를 부르며 손짓했어요. 일어나라는 신호였죠.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부 측 혼주 부부가 다정하게 나란히 서서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텅 빈 옆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시선은 또다시 VIP석으로 향했습니다. 서준혁도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혹시 저를 알아본 걸까요? 아니면 제 착각일까요? 결혼 서약이 끝나고 패백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민준이와 새 며느리 수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큰절 올립니다. 두 사람이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추와 밤을 건네며 축복의 말을 했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의 따뜻한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래, 고생했다.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아들을 보니 모든 게 보람찼으니까요. 패백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됐습니다. 양가 가족 사진, 친척 사진, 친구들 사진까지 수십 장을 찍었어요.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VIP석에 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죠. 촬영이 끝나자 하객들이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준혁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가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서준혁이 어디로 갔는지 찾으려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았어요. 설마 벌써 가신 건 아니겠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복도를 따라 빠르게 걸었어요. 한복 치마가 길어서 걷기 불편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피로 연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강 회장과 서준혁이 VIP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작정 따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설 수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복도 한쪽에 서서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 건드렸습니다. 어머님, 피로 연장 들어가셔야죠. 민준이의 친구였어요. 아, 그래. 금방 갈게. 저는 마지막으로 VIP룸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문 너머에 있을 서준혁. 17년 전 실종된 제 남편 정우석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 꼭 확인해야 해. 반드시. 피로 연장 메인홀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이 테이블마다 앉아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웨이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요리를 나르고 있었죠. 저는 홀 입구에 서서 VIP룸 쪽을 바라봤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 서준혁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다시 만나야 했죠. 그때 강 회장의 부인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부인, 여기 서 계시지 마시고 VIP룸으로 오세요. 제가 자리 마련해뒀어요. 고맙습니다, 사돈 어른. 저는 얼른 인사하며 따라 나섰어요. 속으로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죠.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 안에는 원형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가장 안쪽 테이블에 강 회장과 서준혁이 앉아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사부인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강 회장 부인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서준혁 맞은편 자리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그분을 볼 수 있다니. 앉으세요, 사모님. 혼자 계시기 외로우실 텐데 잘 오셨습니다. 서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 또다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자리에 앉았어요. 서준혁과의 거리가 불과 1미터도 안 됐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석이가 맞아요. 곧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터가 물잔을 채워주러 왔어요. 서준혁 앞에도 시원한 물이 따라졌죠. 고맙습니다. 서준혁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서준혁이 물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거든요. 한 바퀴, 두 바퀴, 시계 반대 방향으로요. 그리고 나서야 물을 마셨습니다. 저 버릇, 우석이도 똑같았어요. 물이든 커피든 뭐든 마시기 전에 꼭 잔을 두 바퀴 돌렸죠. 왼손으로 잡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물어봤었어요. 왜 그렇게 돌려요? 그랬더니 우석이가 웃으며 대답했죠. 습관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나 봐요. 안 그러면 왠지 찝찝해서. 그때는 귀엽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눈앞에서 똑같은 행동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서준혁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빤히 쳐다봤나 봐요. 오늘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아드님 결혼식이니까요. 네, 조금. 그렇네요. 저는 대답하면서도 시선을 서준혁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물잔을 내려놓는 위치, 냅킨을 펴는 방식, 심지어 앉아있는 자세까지 모든 게 우석이와 똑같았어요. 우연일 리가 없어. 절대로. 확신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갈비찜과 함께 잡곡밥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밥이었죠. 맛있겠네요. 한국 음식이 오랜만입니다. 서준혁이 밥그릇을 받으며 말했어요. 부산에 계시면서요? 네, 요즘 현장 일이 바빠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거든요. 서준혁이 밥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동작을 멈추더니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밥 위에 섞여 있는 검은 콩을 하나하나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우석이도 똑같이 했거든요. 콩을 못 먹었어요. 어릴 때 목에 걸린 적이 있다면서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잡곡밥을 해주면 늘 투정을 부렸죠. 왜 콩을 넣어요? 나 못 먹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밥은 다 먹으면서 콩만 쏙쏙 골라냈었어요. 지금 서준혁이 하는 행동이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콩을 안 드시나 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준혁이 민망한 듯 웃었어요. 네,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목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석이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요. 그럴 수 있죠. 누구나 못 먹는 음식 하나쯤은 있잖아요.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석이가 맞아. 분명해.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서준혁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갈비를 먹을 때 뼈를 잡는 방식, 국을 뜰 때 숟가락을 쓰는 각도, 심지어 씹는 속도까지요. 모든 게 우석이었어요. 좀 덥네요. 서준혁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재킷을 벗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에어컨 온도 낮출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좀 더위를 타는 편이라서요. 서준혁이 재킷을 의자 등받이에 걸고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팔꿈치까지 소매가 올라갔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왼쪽 손목 안쪽에 흉터가 보였거든요.
반달 모양의 화상 흉터였습니다. 저는 그 흉터를 알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죠. 제가 끓는 물 주전자를 들다가 손을 댈 뻔했을 때 우석이가 제 손을 확 잡아당기며 막아줬어요. 대신 우석이 손목이 뜨거운 주전자에 닿았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서도 우석이는 웃었어요. 당신 다치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이 정도 흉터쯤이야. 그때 저는 우석이 손목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 흉터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지금 그 흉터가 서준혁의 왼쪽 손목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흉터만 바라봤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위치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사모님? 강 회장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황급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 돌아봤어요. 괜찮으십니까? 서준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손목 흉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다녀오세요. 강 회장의 말에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 VIP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고 말았어요. 맞아. 우석이가 맞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물 마시는 버릇, 콩을 싫어하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왼손목의 화상 흉터까지 모든 증거가 그가 정우석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저를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왜 서준혁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17년의 세월이 제 얼굴을 많이 바꿔놨죠.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많이 변했나요? 그래서 저를 못 알아보는 건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변해도 17년을 함께 산 아내를 모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진정하자. 일단 진정해야 해. 하지만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죠. 다시 VIP룸으로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더 많은 걸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우석이가 맞는데도 저를 정말 모른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니까요. 한참을 화장실에 서 있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자. 확실히 확인해야 해. VIP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강 회장과 서준혁이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두 분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으세요, 사모님? 서준혁이 물었습니다. 네, 좀 나아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서준혁의 소매는 여전히 걷어 올려진 상태였습니다. 왼쪽 손목의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죠.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대표님, 손목에 다치신 적 있으세요? 서준혁이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아, 이거요? 네. 17년 전쯤. 아니,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기억이 없어서요. 기억이 없다고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서준혁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네. 사실 저는 17년 전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17년 전 이전의 기억이 없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죠.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의사 선생님이 제 이름을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서준혁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가족은요? 가족도 기억 못하시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었다면 진작 찾아왔겠죠. 17년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으니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찾아왔다고요. 제가 찾았어요.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라도 나신 건가요?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머리에 심한 외상을 입었다고 하더군요.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거라고요. 서준혁이 대답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1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우석이가 실종됐던 그날 밤 말이에요. 17년 전 2월 20였세. 그날 저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석이는 부산 해운대 쪽 호텔 건설 현장에 출장을 가 있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이었죠. 저녁 6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우석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여보, 저녁 먹었어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아직요. 지금 막 하려던 참이에요. 당신은? 나도 이제 들어가서 먹으려고. 오늘 현장 검수가 끝났어요. 잘 됐네요. 그럼 내일 들어오는 거예요? 응.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게요. 점심때쯤 도착할 거예요. 알겠어요. 조심해서 와요. 그래요. 민준이는 잘 지내죠? 네, 학원 갔다가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그 애한테 아빠가 내일 간다고 전해줘요. 뭐 사다 줄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만 무사히 오면 돼요. 전화를 끊으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우석이와 나눈 마지막 통화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점심때쯤 온다던 우석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처음엔 운전 중이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가 넘어도 3시가 넘어도 소식이 없었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오후 4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정우석 씨 가족분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경찰관 특유의 딱딱한 말투였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부산 해운대 경찰서입니다. 어젯밤 정우석 씨께서 바닷가 방파제 근처에서 실종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실종이요? 그게 무슨... 어젯밤 11시쯤 방파제를 걷다가 실족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파도가 거셌고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딘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현재 해경에서 수색 중입니다. 가족분께서 부산으로 내려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민준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17살이었죠. 해운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형사님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유가족분이십니까? 네, 정우석의 아내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형사님은 저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들었어요. 우석이의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신분증과 카드, 그리고 저와 민준이 사진이 있었죠. 휴대폰도 있었어요. 물에 젖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석이가 늘 차고 다니던 시계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시계였죠. 이게 전부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방파제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마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은요? 제 남편은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에서 계속 수색 중인데 파도가 거세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 있던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들의 손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수색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함께 부산에 머물며 매일 해안가로 나갔어요. 혹시라도 우석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요. 하지만 우석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경 관계자가 말했어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수영을 잘해요. 어딘가 살아있을 거예요. 저는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결국 일주일 뒤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유류품은 전달됐으니 가족분들께서는 서울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형사님의 말에 저는 무너졌어요. 시신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요? 엄마. 민준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빠는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17살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를 꼭 안고 한없이 울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우석이를 기다렸습니다. 실종이지 죽은 게 아니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우석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7년이 되던 해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았어요. 정우석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판사의 선고를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악착같이 살았어요. 민준이를 혼자 키워야 했으니까요. 아버지 없이도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새벽에는 건물 청소를 했어요. 주말에는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죠.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민준이만 보면 힘이 났습니다. 엄마,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민준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웃으며 달려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 정말 우리 아들 최고다. 그날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자랑스러웠죠. 그렇게 민준이는 의대에 입학했고 의사가 됐고 오늘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사모님? 서준혁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과거 회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VIP룸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17년 전 부산 해운대에 가 있었죠. 괜찮으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아, 네. 괜찮습니다. 잠깐 딴 생각을 했네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준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마저 우석이와 똑같아서 가슴이 저렸어요. 강 회장이 물을 따라주셨습니다. 사부인, 물 좀 드세요. 오늘 많이 피곤하실 텐데. 고맙습니다. 저는 물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강 회장께서 서준혁에게 말씀하셨어요. 준혁 대표님, 부산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어가나? 순조롭습니다. 다음 달이면 기초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부산이라고요. 우석이가 실종된 곳도 부산이었죠. 그리고 서준혁 대표도 부산에서 해양 건설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부산에 계신 지 오래되셨나요? 서준혁이 저를 보며 대답했어요. 15년쯤 됐습니다. 15년이요? 네. 제가 기억을 되찾은 게 17년 전이었으니까요. 그 후 2년 정도는 방황했고 1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7년 전에 기억을 되찾았다는 건 우석이가 실종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어디서 발견되셨어요? 기억을 잃은 채로요. 사모님께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강 회장께서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빨리 변명했어요. 아, 그냥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서요. 기억을 잃으셨다니 정말 힘드셨겠다 싶어서요. 서준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산 어느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바닷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바닷가요? 네. 머리에 심한 타박상이 있었고 저체온증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우석이가 실종된 곳도 바닷가 방파제였어요. 그리고 지금 서준혁이 바닷가에서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로. 강 회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강 회장을 불렀습니다. 네, 사부인. 혹시 대표님의 과거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강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아는 게 있는데 말하기 꺼려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글쎄요. 제가 아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을 15년이나 알고 지내셨잖아요. 뭔가 단서라도. 사부인. 강 회장께서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강 회장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서준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제 과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손목의 흉터, 물잔 돌리는 버릇, 콩을 싫어하는 식성, 걸음걸이, 목소리, 얼굴까지 모든 게 우석이와 똑같은데 평범하다고요? 강 회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준혁 대표님, 잠깐 밖에서 담배 한 대 피우실까요? 아, 네. 좋습니다. 두 분이 자리를 뜨셨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10분쯤 지나 강 회장께서 혼자 돌아오셨습니다. 서준혁 대표는 먼저 가셨어요. 바쁜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실망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께서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사부인. 네. 아까 제 말 기억하시죠?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저는 긴장하며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준혁 대표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강 회장께서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뒷면에 뭔가를 적기 시작하셨죠. 펜으로 주소와 시간을 적으셨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이 주소로 혼자 오십시오.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함을 건네받았어요. 뒷면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땡땡번지 오후 3시 혼자 오시오라고 적혀 있었죠. 왜 여기서는 안 되는 건가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준혁 대표가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명함을 꽉 쥐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강 회장께서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사부인께서 왜 준혁 대표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혹시 누군가를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숨기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압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준혁 대표의 과거에는 비밀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그렇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죠. 어떤 비밀이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요? 강 회장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네. 혹시 아십니까? 준혁 대표의 실종이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고가 아니라고요? 저는 놀라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강 회장께서 쉿하며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셨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내일 오시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준혁 대표 앞에서 아무 내색도 하지 마십시오. 강 회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피로 연장으로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객들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죠. 그리고 사부인. 네. 강 회장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혼자 오셔야 합니다. 아드님한테도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왜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위험하다고요? 강 회장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준혁 대표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 위험할 수 있죠. 저는 명함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꼭 가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강 회장께서 VIP룸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도대체 17년 전 우석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위험하다는 걸까요? 저는 가방 속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모든 진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저는 종로 삼청동 주소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옥 건물이었어요. 간판에는 청송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한 정원이 보였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작은 한옥방으로 들어갔어요. 강 회장께서 혼자 앉아 계셨죠. 오셨군요, 사부인.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께서 찻잔에 차를 따라주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혼자 오셨죠? 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강 회장께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여셨습니다. 준혁 대표에 대해 궁금하신 게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15년 전 일입니다. 강 회장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부산 해운대에서 호텔 건설 현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어느 날 새벽 현장 인부가 바닷가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준혁 대표였습니다. 당시엔 이름도 모르는 상태였죠. 병원으로 옮겼나요? 네.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머리에 심한 타박상이 있고 물에 빠졌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물에요? 네. 옷이 젖어 있었고 폐에 물이 찬 흔적도 있었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석이도 바다에 빠졌다고 했었죠. 깨어났을 때 기억이 없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르더군요. 강 회장께서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종 신고된 사람 중에 그와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강 회장께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됐거든요. 지문도 등록된 게 없고 얼굴도 어디에도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누구나 주민등록이 있잖아요. 그게 이상한 점입니다. 강 회장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를 돌봐줬습니다. 갈 곳도 없고 기억도 없으니까요. 제 회사에서 일자리를 주고 숙소도 제공했죠. 친절하셨네요. 아닙니다. 그에게 빚을 졌거든요. 빚이요? 네.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거푸집이 무너지는데 하필 제가 그 아래 있었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준혁 대표가 저를 밀쳐냈습니다. 자기 몸으로 거푸집을 받아내면서요. 다치셨나요? 준혁 대표가요. 저는 무사했지만 그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강 회장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를 꼭 찾아주겠다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셨나요? 네.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물었어요. 그래서 뭘 발견하셨나요? 강 회장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점이요? 17년 전 부산 해운대에서 실종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말에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정우석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죠. 서울에서 온 건설 감리 기사였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께서 놀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제 사부인께서 준혁 대표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그럼 서준혁 대표가 제 남편이란 말씀이신가요? 강 회장께서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황이요? 네. 실종된 시기, 장소, 상황이 모두 일치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럼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강 회장께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사부인,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요? 준혁 대표의 실종이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조사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강 회장께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정우석 씨의 실종 사건 기록입니다. 경찰 보고서를 입수했죠. 서류를 펼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실종 당일 밤 11시경 피해자가 방파제를 걷는 모습이 목격됨. 혼자였으며 비틀거리는 듯 보였다고 함. 비틀거렸다고요? 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술을 거의 안 마셔요. 그게 바로 의문점입니다. 강 회장께서 다른 페이지를 넘기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험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보험이요? 네. 정우석 씨는 실종되기 한 달 전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더군요. 저는 기억했어요. 맞아요. 우석이가 가입했어요.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다고 했죠. 그게 단체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네. 개인 보험이었어요. 그것도 3억 원짜리요. 3억 원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석이가 그런 보험에 가입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부인께서 보험금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받지 못했어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7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 사이에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했죠. 왜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 회장께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이건 정우석 씨의 회사 동료 진술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정우석은 실종 일주일 전부터 불안해 보였다. 누군가한테 전화가 자주 왔고 통화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웠다.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우석이는 집에서 전혀 내색하지 않았거든요. 누구한테 전화가 온 건가요? 그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강 회장께서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정우석 씨의 실종이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우리 남편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요? 만약 정말로 누군가 정우석 씨를 해치려 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강 회장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준혁 대표가 정말 정우석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그 사람은 다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청송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강 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맴돌았죠.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 누군가 정우석 씨를 해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도대체 누가요? 왜요? 우석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해칠 일도 누구한테 미움받을 일도 없었죠. 그런데 누군가 고의로 우석이를 실종시켰다니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강 회장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부인, 저 강태수입니다. 네, 회장님. 준혁 대표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연락해보세요.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전화가 끊겼어요. 문자를 확인하니 정말로 서준혁의 휴대폰 번호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번호만 바라봤어요. 전화를 해야 할까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
어제 결혼식에서 뵀던 신랑 어머니입니다. 아,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부탁이요? 서준혁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하루만, 단 하루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루요? 갑자기 왜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표님한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저는 내일 부산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제발요. 하루만요. 제 목소리가 간절했나 봐요. 서준혁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문자로 주소 보내드릴게요. 내일 아침 9시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서준혁이 정말 우석인지 아닌지를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부엌에서 생강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우석이가 가장 좋아했던 생강 조청차를 만들려고요. 결혼 초에 감기에 자주 걸렸던 우석이한테 처음 만들어줬었죠. 생강을 얇게 썰어 조청에 재워두면 목도 좋아지고 몸도 따뜻해진다고요. 한번 먹어본 우석이는 완전히 반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앞으로 자주 만들어줘요. 그 뒤로 우석이는 아프지 않아도 생강 조청차를 찾았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생강을 썰었어요.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게요. 조청에 재워서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9시가 되기 10분 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준혁이 서 있었어요.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니트 스웨터를 입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실례합니다. 서준혁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석이가 마지막으로 이 문을 나선 게 17년 전이었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으세요. 차부터 드릴게요. 저는 보온병을 꺼내 찻잔에 따랐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알싸한 생강향이 퍼졌어요. 이게 뭔가요? 생강조청차예요. 몸에 좋아요. 서준혁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동작이 멈췄어요. 이 맛, 어때요? 서준혁이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왠지 익숙한 것 같은데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에 드셔본 적 있으세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서준혁이 다시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하고 편안해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17년 전까지는요.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좀 더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사모님, 오늘 어디를 가시려는 건가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대표님한테 의미 있는 곳일 거예요. 의미 있는 곳이요? 네. 믿고 따라와 주세요. 집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서준혁이 조수석에 앉았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멀지 않아요. 20분이면 돼요. 차를 몰며 저는 서준혁을 슬쩍슬쩍 쳐다봤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이 우석이와 똑같았어요. 성북동 골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서준혁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죠.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서준혁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상해요. 뭐가요? 이 길이 낯설지가 않아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왼쪽 세 번째 집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서준혁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감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이 나무 알아요? 어릴 때 아니 그럴 리 없는데. 서준혁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나무를 바라봤어요. 가을이면 홍시가 주렁주렁 열리죠. 달고 부드러워요. 제 말에 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달고 부드럽죠. 그러고는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왜 이걸 아는 거죠?
제육장 하루의 실험 마이너스 몸이 먼저 기억한다. 제육장 제1챕터. 청송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강 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맴돌았죠.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 누군가 정우석 씨를 해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도대체 누가요? 왜요? 우석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해칠 일도 누구한테 미움받을 일도 없었죠. 그런데 누군가 고의로 우석이를 실종시켰다니.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강 회장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부인 저 강태수입니다. 네, 회장님. 준혁 대표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연락해보세요.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전화가 끊겼어요. 문자를 확인하니 정말로 서준혁의 휴대폰 번호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번호만 바라봤어요. 전화를 해야 할까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육장 제2챕터.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 어제 결혼식에서 뵀던 신랑 어머니입니다. 아,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부탁이요? 서준혁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하루만, 단 하루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루요? 갑자기 왜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표님한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저는 내일 부산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제발요. 하루만요. 제 목소리가 간절했나 봐요. 서준혁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문자로 주소 보내드릴게요. 내일 아침 9시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서준혁이 정말 우석인지 아닌지를요. 제육장 제3챕터.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부엌에서 생강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우석이가 가장 좋아했던 생강 조청차를 만들려고요. 결혼 초에 감기에 자주 걸렸던 우석이한테 처음 만들어줬었죠. 생강을 얇게 썰어 조청에 재워두면 목도 좋아지고 몸도 따뜻해진다고요. 한번 먹어본 우석이는 완전히 반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앞으로 자주 만들어줘요. 그 뒤로 우석이는 아프지 않아도 생강 조청차를 찾았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생강을 썰었어요.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게요. 조청에 재워서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9시가 되기 10분 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준혁이 서 있었어요.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니트 스웨터를 입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실례합니다. 서준혁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석이가 마지막으로 이 문을 나선 게 17년 전이었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육장 제4챕터. 거실에 앉으세요. 차부터 드릴게요. 저는 보온병을 꺼내 찻잔에 따랐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알싸한 생강향이 퍼졌어요. 이게 뭔가요? 생강조청차예요. 몸에 좋아요. 서준혁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동작이 멈췄어요. 이 맛, 어때요? 서준혁이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왠지 익숙한 것 같은데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에 드셔본 적 있으세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서준혁이 다시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하고 편안해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17년 전까지는요.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좀 더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사모님, 오늘 어디를 가시려는 건가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대표님한테 의미 있는 곳일 거예요. 의미 있는 곳이요? 네. 믿고 따라와 주세요. 제6장 제5챕터. 집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서준혁이 조수석에 앉았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멀지 않아요. 20분이면 돼요. 차를 몰며 저는 서준혁을 슬쩍슬쩍 쳐다봤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이 우석이와 똑같았어요. 성북동 골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서준혁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죠.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서준혁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상해요. 뭐가요? 이 길이 낯설지가 않아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왼쪽 세 번째 집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서준혁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감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이 나무 알아요? 어릴 때 아니 그럴 리 없는데. 서준혁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나무를 바라봤어요. 가을이면 홍시가 주렁주렁 열리죠. 달고 부드러워요. 제 말에 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달고 부드럽죠. 그러고는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왜 이걸 아는 거죠? 제6장 제6챕터. 조금 더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 녹슨 대문이 보였어요. 서준혁이 그 대문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 대문. 천천히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쇠표면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으윽. 서준혁이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황급히 달려갔어요. 괜찮으세요? 머리가 아파요. 서준혁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아 지탱했죠. 잠깐만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서준혁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뭔가 보여요. 뭐가 보이는데요? 대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오는데. 누가요? 아이예요. 작은 아이가 달려나와요. 서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아이를 안아 올려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석이가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준이를요. 우리 아들을요. 더 떠올려 보세요. 천천히요. 서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안 보여요. 흐릿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서준혁의 두통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좀 나아졌어요. 그는 여전히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들어가 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녹슨 경첩이 돌아갔죠. 작은 마당이 나타났습니다. 서준혁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시 한번 몸이 굳었어요. 여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17년 전까지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서준혁이 천천히 마당을 걸었습니다. 구석의 화분을 보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이 화분, 장미였죠? 맞아요. 당신이 심었어요. 제가요? 네. 결혼기념일에 선물로 사온 장미예요. 서준혁이 화분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부엌, 작은 방들이 보였죠. 서준혁은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어요. 작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의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직도 고등학교 때 교과서들이 놓여 있었죠. 서준혁이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더니 안에 있던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민준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 민준이에요. 당신 아들이요. 제 아들이라고요? 서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3명이 있었어요. 젊은 우석이, 젊은 저, 그리고 교복을 입은 어린 민준이요. 이 사람이 저예요?
네. 그리고 이분은 저예요. 17년 전에 저요. 서준혁이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많이 변하셨네요. 세월이 그만큼 흘렀으니까요. 혼자 아들 키우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혁이 사진을 꽉 쥐었어요. 정말, 정말 제가 이 사람이 맞나요? 모든 증거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집을 나와 근처 놀이터로 갔습니다. 낡은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는 작은 놀이터였어요. 여기도 익숙해요. 서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주말이면 민준이 데리고 여기 오셨어요. 그네 밀어주고 미끄럼틀 태워주고요. 서준혁이 그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네 앞에 서자 또다시 환영이 보이는 듯 했어요. 아빠, 더 세게 밀어줘.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서준혁이 다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번엔 더 심한 두통이 온 듯 했어요. 비틀거리다가 벤치에 주저앉았죠. 대표님, 저는 황급히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뭔가 계속 보여요. 들려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아이가 그네를 타요. 제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당신이에요. 아이가 웃어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서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런 행복한 기억을 잊었을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 회장이었어요. 여보세요? 사부인, 지금 어디십니까? 성북동이요. 왜요? 준혁 대표랑 같이 계십니까? 네.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둘 다요.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준혁을 봤습니다. 강 회장님이 급하게 오래요. 뭔가 발견하신 것 같아요. 뭐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강 회장 회사로 향하는 동안 저는 불안했어요. 강 회장께서 대체 무엇을 발견하신 걸까요? 30분 뒤 강 회장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회장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앉으세요. 두 분 다. 저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께서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어젯밤 사설 탐정한테서 받았습니다. 뭔데요? 정우석 씨 실종 사건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강 회장께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USB와 서류 몇 장이 나왔죠. 먼저 이것부터 들어보십시오. 강 회장께서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오디오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끝났어. 정우석은 이제 돌아오지 못해.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건 누구 목소리예요? 정우석 씨의 회사 동료였던 사람입니다. 회사 동료요? 네. 이름은 박민호. 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죠. 오디오가 계속 재생됐습니다. 보험금은 언제 나와? 다른 남자 목소리였어요. 7년 기다려야 돼. 실종 선고 나야 하니까. 그럼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하나? 그래. 절대 들키면 안 돼. 오디오가 끝났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강 회장께서 서류를 펼치셨습니다. 박민호는 정우석 씨와 친한 동료였습니다. 함께 부산 현장에 갔었죠. 저도 기억해요. 민호 씨,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왔었어요. 그 사람이 배신자였습니다. 배신자라니요? 정우석 씨를 실종시킨 게 박민호였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말도 안 돼요. 민호 씨가 왜 우리 남편을... 보험금 때문입니다. 강 회장께서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정우석 씨가 가입한 3억짜리 보험, 수익자가 2명이었습니다. 2명이요? 네. 부인인 사부인과 박민호. 뭐라고요? 정우석 씨는 모르셨을 겁니다. 서류를 조작했거든요.
서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박민호가 저를, 정우석을 죽이려 한 거군요? 네. 하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살아남았죠. 그래서 기억을 잃고, 맞습니다.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기억을 잃은 채 살아남았습니다. 박민호는 지금 어디 있나요? 서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회장께서 대답하셨어요. 현재 소재 파악 중입니다. 사설 탐정이 추적하고 있죠. 잡아야 해요. 반드시요. 물론입니다. 이미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곧 체포될 겁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강 회장께서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박민호는 당시 빚이 많았습니다. 2억 가까이 됐죠. 그래서 보험금을 노린 거군요. 네. 정우석 씨를 이용한 겁니다. 서준혁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분노는 느껴집니다. 당연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한 거니까요. 그때 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탐정입니다. 네, 정말입니까? 강 회장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잡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됐답니다. 사흘 후 경찰서에서 박민호와 대질했습니다. 철창 너머로 그 사람이 보였어요. 17년 전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던 그 사람, 민호 씨였죠. 하지만 지금은 수갑을 찬 범죄자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빚 때문이었어요.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 한 거예요?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실종시키려고. 똑같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남편은 17년 동안 기억을 잃고 헤맸어요. 저와 아들은 17년 동안 과부와 고아로 살았고요. 정말 미안합니다. 서준혁이 철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를 어떻게 한 겁니까? 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실종 당일 밤 술에 수면제를 탔습니다. 정신을 잃은 당신을 방파제 끝으로 데려가서, 그리고요, 바다에 밀어 넣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녹음 파일, 보험 서류, 박민호의 자백까지요. 동시에 서준혁의 신원 확인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DNA 검사를 했어요. 저와 민준이, 그리고 서준혁의 DNA를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관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부자관계가 확실합니다. 일치율 99.99%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정말이네요. 정말 우석이가 맞네요. 서준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정말 정우석이 맞습니까? 네. 이제 법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법원에서 신원 회복 절차를 밟았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어요. 서준혁은 정우석과 동일 인물임이 확인됐다. 따라서 17년 전의 실종 선고를 취소하고 정우석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회복한다. 그 순간 서준혁은 아니, 이제는 정우석이라 불러야 할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우석이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왜요?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기억이요? 네. 흐릿하지만 우석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 얼굴이 조금씩 선명해져요. 정말요? 네. 그리고 목소리도요. 어떤 목소리요? 당신이 웃으며 말하는 목소리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뭐라고 하는데요? 여보, 사랑해요. 우석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이 말 자주 했었나 봐요? 네. 매일같이요. 저도 당신한테 했었나요? 네. 늘 그랬어요. 우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기억 못해서요.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이틀 후 민준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민준이한테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요. 직접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오후 3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민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라.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응, 정말 좋았어요. 민준이와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 왔더군요. 짐 좀 놓고 와. 거실에 누가 기다리고 계셔. 누구요? 가보면 알아. 민준이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우석이를 봤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석이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민준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응. 아빠야. 우석이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왔어요. 하지만 돌아가셨잖아요. 바다에 살아있었어. 기억을 잃고 헤매고 있었지만 민준이가 우석이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키가 비슷했어요. 민준이가 많이 컸더군요. 아버지. 민준이가 손을 뻗어 우석이 얼굴을 만졌습니다. 진짜시네요. 꿈이 아니네요. 꿈이 아니야. 아빠가 돌아왔어. 그 말과 함께 민준이가 우석이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준이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우석이도 아들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잘하는 걸 못 봐서 미안해. 괜찮아요. 돌아오셨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죠. 17년. 너무나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으니까요. 우석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거실에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픈 울음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봄날 오후 우리 가족은 사진관을 찾았어요.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죠. 자, 다들 준비되셨죠? 사진사가 카메라를 조정하며 물었습니다. 우석이와 저, 민준이와 수진이 네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우석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지 않을 거라는 듯이요. 저도 우석이 손을 꼭 잡았죠. 민준이는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요.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네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사진 속에 담겼어요. 17년의 긴 이별을 끝내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죽음도, 기억상실도, 배신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었어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인연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걸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사진관을 나서며 우석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족을 바라봤죠. 민준이가 아내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저는 우석이 팔에 기대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